안녕하십니까. 스킨행정법 김현민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 따끈따끈한 기출해설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2020년도 국가공무원 9급 시험 어제 치러진 따끈따끈한 시험입니다. 같이 한번 기출해설해 볼 건데요. 그 전에 앞서서 총평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이번 시험은 난이도가 쉬웠다 어려웠다 라고 평가할 때 저는 그냥 중타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시험이 어려웠다 하면은 생소한 지문이 나왔거나 예전에는 출제되지 않았던 포인트들이 나왔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거 불이타다 해서 어렵다고 얘기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번 시험에는 사실 그런 불이타 같은 문제는 거의 없었습니다. 기존에 출제됐던 판례, 기존에 출제됐던 그런 논리, 그 논리를 그대로 이끌어 와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생소한 부분에 있어서는 감이 덜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저는 이 문제 처음 봤을 때 진짜 경악을 했던 게 지문 왜 이렇게 길어? 였습니다. 지문이 길게 나왔어요. 지문이 길게 나와서 여러분들이 시험 보면서 시간이 촉박한데 이거 지문 왜 이렇게 길지? 라는 그런 난이도 아닌 난이도를 느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문 자체는 굉장히 익숙했다. 하지만 지문이 풀로 나왔다 라는 점에 있어서 뿔 맞추면 중타다 라고 하겠는데요. 사실 열심히 기출을 해설을 풀으셨거나 열심히 판례를 한번 살펴보셨거나 아니면 기본 이론에 강하셨던 분들은 이번 시험에서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시고 술술 시험 지문이 넘어가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냥 눈에 바르고 좀 이렇게 단타로 준비하셨던 분들은 이거 뭐지? 이거 왜 이렇게 길지? 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기출 경향이 우리가 지방직도 같이 봤지만 기본이 탄탄한지 여부를 묻는 성향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문제 난이도 자체가 어렵다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길어서 어렵고요.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운 포인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중심으로 이제 해설을 할 거고요. 이 포인트에서는 이 점을 지목해서 봤어야 됐다라는 부분도 이제 집어드릴 테니까요. 한번 기출해설 강의 같이 들어보시고요. 시험 치신 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험 앞으로 준비하시는 분들 기본에 충실하자라는 테마로 한번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행정법의 법원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고전적인 문제 패턴입니다. 문제 배치도 상당히 클래식하게 나왔어요. 기존에 나왔던 패턴과 목차순 거의 그대로 따라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행정법의 법원이에요. 행정법의 원천이 되는 건 무엇인가? 그게 법원이죠. 행정법의 법원, 어떤 행정법원, 지방법원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법의 원천입니다.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였고요. 정답은 4번으로 나왔습니다. 우선 옳은 지문부터 순차로 살펴보겠습니다. 학교 급식을 위해 국내 우수 농산물을 이용하는 자에게 식재료나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자체 조례안 1994년 과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요거 같은가 그랬죠. 를 위반하여 위법한 이상 그 조례는 효력이 없다. 맞는 질문입니다. 예전에 제 강의실 Q&A에 누가 이걸 올리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무효라는 건가요? 효력이 없다는 건가요? 이거 위반했다는 건가요? 그분은 꼭 이번 시험에 이거 맞추셔서 합격하셨길 바랍니다. 일단 효력이 없습니다. 이거 출제됐던 지문이에요. 당시 출제됐을 때는 어떻게 나왔다? 무효이다. 이렇게 나왔고요. 이제 효력이 없다라고 똑같은 말 이렇게 바꿔서 냈습니다. 어쨌든 이거 효력이 없다. 출제되었던 지문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직접 되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 1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맞는 지문입니다. 이거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내가 모르잖아. 그래서 우리 적어도 30일 뒤에 하자. 옛날에 우리 안전벨트 이런 부분 있었잖아요. 그거 우리 막 하자 그래가지고 막 알리고 그러는 기간이 있었죠. 그리고 기간이 딱 도과되고 나서부터는 이거 위반하면 처벌한다 라고 들어갔죠. 그리고 음주에서 0.03%로 높여진 거 그것도 우리 이렇게 시행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 있다. 3번 보겠습니다. 진정소급표 입법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국민의 소급 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 사유가 있는 경우 소급 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에는 허용될 수 있다 해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진정소급 입법 앞에 것도 다 갈아엎어서 더 바꾸는 거죠. 그래서 진정소급 입법 하면 뭐 떠올려야 된다? 친일파의 재산 환수 떠올려야 된다 해서 친일파의 재산 환수는 사실 갖고 있었던 기존의 재산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친일파의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심히 부당하죠. 하지만 우리가 아픈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고 앞으로 그런 친일 행위 등 아니면 누군가 적대 국가가 있었을 때 그 적대 국가의
침해하는 행동 등을 방지를 하고, 그리고 사실 친일파 상속인들로서는 뭡니까? 아, 이게 친일파 재산이니 내가 언젠가는 뺏길 우려가 없지 않아 있겠구나라고 예상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되는 예로 두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친일파 재산 환수 조항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4번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의 개정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공작물 설치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 법령의 시행 전에 이미 범하여 위법한 설치 행위에 대해서는 가벌성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계속 존속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거 너무나도 유명한 판례였어요. 종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만 할 수 있었던 행위의 일부를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뭐 이전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했을 경우 이는 법률의 이념의 변천으로 과거의 범죄로서 처벌하던 일부 행위에 대한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뭐였다? 사정의 변천에 따른 규제 범위의 합리적 조정에 필요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그래서 비닐하우스 설치 행위에 대해서 가벌성이 소멸하는 건 아니다입니다. 반대로 한번 짚어볼게요. 만약에 if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한다면은 요거는 뭐 가벌성이 소멸 맞습니다. 예를 들면 뭐예요? 간통죄. 야, 이제는 이거 아니다. 이런 뭐 하는 거죠. 반성적 고려. 아, 간통죄는 반성적 고려 아니다. 아무튼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면 가벌성이 존재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법을 잘못 제정했어. 근데 이제는 이렇게 하지 말자라고 할 때는 우리가 반성적 고려라고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뭐 사정의 변천, 사람의 이념이 변하고 여기 이제 더 이상 개발 제한 구역으로 할 필요가 없는데라고 해서 해제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전에 우리가 개발 제한 구역 1대에 이런 비닐하우스 설치한 거는 여기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지 말라고 법이 제정되었고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이전에 설치한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전히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4번 지문이 틀린 지문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사실 좀 디테일은 떨어져요. 엄밀히 말하면 뭐 이 사안을 알았어야 이 정답을 알 수 있죠. 무조건 이렇게 해서 가벌성이 떨어진다, 갔다붙다를 당부를 살필 수 없지만 어떤 사안, 반성적 고려인 사안에서는 가벌성을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사정 변경이 있었던 경우에는 가벌성을 할 수 있는 건데 구체적 사안을 내놓고 이게 가벌성을 소멸했다 아니냐라고 묻는 거니까요. 조금은 까다로운 지문이었지만 앞에 세 개가 너무 쉬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2번 보겠습니다. 신뢰보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신뢰보호죠. 문제 순서 되게 클래식하죠. 1번으로 빡 나와줬네요. 관할 관청이 폐기물 처리업 사업의 계획에 대해서 적정 통보를 한 것만으로도 그 사업 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 계획 변경 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 견해 표명을 한 것을 볼 수 있다. 우리 김치국 마시지 말자라고 해서 이건 아니라고 그랬죠. 이 사업 계획이 적정해라는 말만으로는 이 부지를 네가 사업 계획에 부합하게 써도 돼라는 적정 통보의 공적인 의사 표현으로 볼 수는 없다. 이거 뭐 투머치 많이 간 거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폐기물 관련 관리법령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 사업 계획에 대한 적정 통보와 국토이용 관리 법령에 의해서 국토이용 계획 변경은 각기 다른 제도적 취지가 있고 결정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이 다르다는 이유로 폐기물 처리업 사업 계획에 대해서 적정 통보를 한 것만으로는 그거에 대해서 이용 계획 변경 신청까지 한 것은 아니다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가 토지입니다. 폐기물 하려면은 일단 토지에서 여기를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는 시설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라는 거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폐기물 처리하는 공장을 짓는데 이 공장이 적절합니까? 두 가지를 다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랬을 때 여기다 이제 공장을 세웁니다. 공장을 세워서 이게 연기가 나요. 그런데 이 공장 설비 이거 자체는 오케이 괜찮네 안전하네 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공장 이렇게 세우는 것만으로 이 부지에 이 공장을 세울 수 있다라는 말을 한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 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여기 땅 사용해도 돼 이거는 국토 이용에 관한 법령인 거고 구분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땅 사용해도 돼 이거는 국토 이용 변경 관리에 대한 거고 여기다 공장 세워도 돼 이거는 뭐 사업 계획에 대한 겁니다. 그랬을 때 이 공장이 안전하고 여기서 폐기물 처리해도 된다라는 회시는 그렇다고 해서 이 공장을 이 땅에다 세워도 되는 것까지 나아가서 허용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로 볼 수는 없다라고 해서 공장은 멀쩡한데 이 땅에다 세울 수 없어라고 한 거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라는 판례였습니다.
2번 볼게요. 행정청의 확약이나 공적인 의사표명이 있은 후 사실적, 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사정 변경이 있었네요. 그와 같은 확약이나 공적인 의사표명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도 시효된다. 그냥 의사표시한 거니까.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 권한 분쟁에 구성돼야 될 것은 아니고 뭐 완장찬놈이 다 반장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실세 뒤에 비선실세가 있을 수 있겠지. 그런 세력들도 판단을 해야 된다. 담당자의 조직상 지위와 임무, 당의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 가능성 등에 비춰 실질에 의해서 판단해야 된다라고 해서 완장은 딴 놈이 찾는데 완장 안 찬 놈이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한 게 쟤는 완장을 안 쳤으니까 쟤는 공적인 변해 표명이라고 볼 수 없어 라고 말할 수는 없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그 업무를 함에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적정 통보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였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거를 행정청의 공적인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실질을 보자. 입법 예고를 통해 법령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예고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령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국가가 이해관계자들에게 그 법령안에 관련된 사항을 약속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어떠한 신뢰를 부여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입법 예고가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언제 어떻게 이게 입법이 됩니다라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입법 예고가 한 사안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어떤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는 볼 수 없다입니다. 3번입니다.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건축법상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인허가 의제 효과 수반하는 건 뭐죠? A라는 거, B라는 거 두 개 다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B를 인허가 받으면 동시에 뭐 A도 같이 번들러 패키지로 허가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거 그게 바로 인허가 의제인 거죠. 그래서 뭐 간명하게 네가 B만 허락 받으면은 내가 A도 허락 받은 걸로 해줄게 라는 겁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일반적으로 내가 이 건축물 짓겠습니다 라는 거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거를 예를 들면 뭐 어디 저기 가회동이라고 할까요? 뭔가 문화재 보호 지정 구역으로 정한데 청와대 옆에 거기는 문화재 보호 구역 지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건축물을 지을 때는 그 부지에 그걸 세워도 되는지를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요. 예를 들면 청와대 바로 옆에 모텔이 설 수는 없잖아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나 모텔 세울게는 안 돼, 세울게라고 했는데 그럼 동시에 뭐 그 부지에 대한 사용 승인 허가도 받아야 된다고요. 그게 뭐 인허가 의제인데 그럼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니까 모텔을 만약에 자꾸 모텔하니까 이상하네. 뭐를 할까? 기억이 잘 안 나네. 아무튼 거기 실제로 거기 옆에 이제 풍문여고라고 있었는데 그 옆에 어떤 회사에서 좀 유명한 회사에서 모텔을 짓겠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반려된 사안이 있어서 그런데 어쨌든 그거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왜? 그 부지에 그 숙박업소를 지어도 되는지 여부는 그거는 허가가 있어야 되는 사항이니까 그래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 신고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오냐 네 신고를 내가 받아주마 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게 수리를 요하는 신고였죠. 2번 보겠습니다. 건축법상 착공신고의 경우에는 신고 그 자체로서 법적 절차가 완료되어 행정청에 처분이 개입될 여지가 없으므로 행정청의 착공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거 틀린 질문입니다. 만약에 착공신고 나 여기 공사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야 너 안 돼 하지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요 건축이 좀 민감한 게 건축이 지연되면요 지연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완공했을 때보다 하루가 지난되면 지연손해금을 묻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부분도 있는데 만약에 이거 쌩까고 해봐. 그럼 어떻게 돼? 시정명령 떨어지지. 경고도 조치 떨어지지. 그리고 뭐 벌금 떨어지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요거는 안 하고 이거를 없애지 않으면은 나한테는 현존하는 법적 불안이 있다고. 시정명령, 이행강제, 벌금. 그래서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는 착공신고 반려행위는 없애야 될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건축주 등으로서는 착공신고가 까일 경우 당해 건축물에 착공을 개시하려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의 대상이 되거나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행위의 허가가 거부될 수 있어 불안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착공신고 반려행위가 이루어진 단계에서 당사자로 하여금 반려행위의 적법성을 다투어 법적 불안을 해소한 다음에 건축행위에 나아가도록 함으로써 장차 있을지도 모르는 이 시정명령, 이행강제, 벌금 등에 대해서 미리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위험한 건축물의 양상과 철거를 둘러싼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위법한 건축물이 실제로
건물 하나 세우려면요, 많은 돈과 많은 시간과 많은 인력이 투입이 되죠. 그래서 실제로 건물을 이렇게 세워놓으면 이거 웬만해선 부시라고 안 합니다. 정말 웬만해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 아깝잖아. 이거 부시면 이것도 돈인데. 그래서 웬만하면 부시라고 안 하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우리 양산하지 말자 주의도 있고, 또 아울러 뭐 이게 실제로 부셔지게 되면은 경제적인 손보도 크니까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거고, 실제로 착공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반려가 되면은 나 뭐 시정명령 이행강제 벌금 나왔으니까 조기에 이런 걸 해결을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나온 판례입니다.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주민등록의 신고, 출생신고도 있고요. 이혼신고로 가볼까요? 이혼신고, 혼인신고로 가볼까요? 좀 더 기본적인 혼인신고로 가볼까? 혼인신고로 되면은, 예를 들면 내가 누구랑 결혼을 했어요. 그럼 내가 그 양식이 있거든요. 그 양식을 해서 뭐 어떻게 해서 좀 뭐 도장 찍고 해가지고 딱 합니다. 그러면은 그와 동시에 이 사람들이 그 가족관계 등록부나 주민등록등본에 부부로 됩니까? 아닙니다. 그 처리해서 전산 처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산 처리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산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수리를 해서 전산을 입력해야 이게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혼도 비슷하긴 한데 어쨌든 요것도 수리를 해야 됩니다. 전산에 올려놔야 돼요. 공시가 되잖아요. 전산에 올려놔요. 4번 보겠습니다. 행정청이 구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수리 처분을 하는 경우에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수리 처분을 하는 경우에 행정청은 종전의 영업자에 대해서 요거 의견 청취 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에 설렁탕집이 있어. 그리고 A가 설렁탕집을 운영해 왔어요. 그런데 설렁탕 운영이 좀 잘 됐나 봐. 그래가지고 A가 근데 A가 너무 노쇠해서 나 더 이상 설렁탕집 하기에 국물 끓이기 너무 내 도가니가 더 아프다 싶어가지고 B한테 양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B가 이제 설렁탕집 주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아주 만약에 A가 너무 잘 장사가 되는 게 안 입고 와가지고 B가 서류를 날조해가지고 내가 양수했어 그러고서는 행정청에 내가 이제 양수입니다 라고 했을 경우에 행정청 입장에서는 뭡니까? A에 대한 영업신고는 없애고 B를 이제 등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만약에 날조가 되었다 그러면 A는 뭐예요? 벼랑간 이게 뭔 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폐단도 맞고, 아울러 A에서 B로 영업신고가 이전이 되면 A는 기존에 자기가 영업할 수 있었던 거에 대해서 박탈을 당하는 것이고, 그 박탈당한 게 고스란히 B에게 부여되는 것이니 행정청 입장에서는 두 가지 처분을 하는 겁니다. B에 대한 허가와 A에 대한 너 이제 관도. 그렇기 때문에 A에 대해서는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행정절차법 소정의 의견 청취 절차 이런 걸 거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울러 이래야 문서 날조해가지고 내가 양수했어 이런 폐단도 막을 수 있겠죠. A 입장에서 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운수 좋은 날. 오라질 날이지. 그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행정규칙 보겠습니다.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규칙이라고 썼는데 행정규칙이에요. 급하게 썼어요. 1번 보겠습니다. 법령에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하는 경우에 그 규정은 행정명령의 실질을 지니쁜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 만약에 부령 납불행위에서 이 어떤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부령으로 정해버리면요. 이 처분 요건은 뭡니까? 나한테 어떤 불이익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그 구성 요건을 정한 거예요. 1, 2, 3, 4 하면은 A라는 처분을 당한다라고 했을 때 그 구성 요건을 부령에서 마음대로 정한 거죠. 그렇다면 위임도 없는데 요따구로 정해놓으면은 나는 뭡니까? 나는 네가 네 맘대로 날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 수 있게끔 개방을 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행정명령의 실질을 가질 뿐, 성격을 가질 뿐, 그냥 내부의 규정에 불과할 뿐 대외적으로 국민을 구속하는 힘은 없다. 그래서 뭐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이 되기 위해서는 뭡니까? 법령에 위임이 있고 위임의 범위 안에서 제정이 돼야 될 것이 요구가 되죠. 그래서 그거는 그래야 우리가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있어서 대외적으로 국민을 구속하는 힘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2번 보겠습니다.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한 정결 규정에 위반해서 원래의 정결권자가 아닌 보조기관 등의 행정처분
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한 경우 그 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해서 무효이다. 아닙니다. 이거는 무효까지는 아니고 이거는 좀 잘못했는데 권한 없는 자에 의해서 무효까지는 아니다 라고 판례는 판시했습니다. 전결과 같은 행정권한 내부 위임은 법령상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이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청으로 하여금 그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으로서 법률의 위임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도 인정되는 것이므로 설사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 규정에 불과한 전결 규정에 위반해서 원래 전결권자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처분 없는 자에 해서 무효라고까지는 볼 수 없다입니다. 뭐 법률의 위임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인정하는데 여기까지 이거를 무효라고까지는 볼 수 없다입니다. 어쨌든 내부 전결 규정은 따랐으니까. 3번 보겠습니다.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법령의 내용을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권한을 부여했죠.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임 행정기관은 행정규칙으로 법령 내용에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왜? 여기서 뭘 할 수 있었습니까? 구체적으로 권한을 부여를 했죠.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리고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 등을 정하지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규칙으로 절차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거는 뭡니까? 얘는 뭐예요? 처분의 요건에 해당되는 중요한 사실인 거죠. 이거는 정해졌다는 거야. 그런데 이 절차나 방법 어떻게 벌금을 어떻게 징수하고 누가 징수하고 이런 거에 있어서는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누가 하든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건 똑같으니까 요거는 우리가 행정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형성되어 행정기관이 그 상대방에게 대한 관계에서 따라야 할 자기구속력을 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게 행정규칙은 헌법소원의 심판 대상이 될 수도 있다입니다. 될 수도 있다. 5번입니다. 행정행위의 하자입니다. 행정청이 식품위생법상의 청문 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청문서 도달 기간을 다소 어겼지만 영업자가 이의하지 않은 채 청문회에 출석해서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을 하고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청문서 도달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봅니다. 우리가 청문 절차 이행을 하는 거는 내가 억울한 거 있으면 내 할 말 하게끔 해주는 절차인 거잖아요. 그런데 좀 빠가같이 했어. 그런데 할 말은 다 했다 이거야. 그럼 얘는 권리 보호 받을 만큼 받았다 이기 때문에 요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봅니다. 특별히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치유 안 됐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이 할 말 다 했는데 요거 다시 NG 났다고 다시 처음부터 다 똑같이 할 거예요? 그거 너무 무용한 반복이잖아.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요거는 그냥 했다 쳐봐 이렇게 되는 거죠. 행정처분을 한 행정처분청은 그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스스로 자기 잘못을 자기가 잘못했다고 뉘우칠 수 있다. 행정처분에 있어 여러 개의 처분 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으면 다른 처분 사유로서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처분은 위법하게 된다. 일부면 우리가 가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행정처분에 있어 수개의 처분 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다른 처분 사유로서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수개의 징계 사유 중에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정되는 타의 일부 징계 사유만으로 당해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징계 처분을 유지한다고 하여 위법하다 할 수 없다입니다. 예를 들어서 A, B, C, D 사항을 위반해서 우리가 어떤 어떻게 할까 네모라는 징계를 받았어요. 네모라는 징계를 받았는데 보니까 A랑 B는 뭔가 빠가가 난 거야. 그런데 보아하니 C, D만으로도 요 네모란 징계 처분을 할 수 있어. 그럴 때 야 이거 A, B, C, D 다 포함시켜서 네모란 처분 냈으니까 이건 위법한 거야. 다시 해. 그러면 다시 똑같은 거 NG 났다고 또 하겠죠. 그럼 그래 알았어. 그럼 네 말대로 C, D 해가지고 내가 네모란 처분할게. 근데 이거 이게 무슨 삽질이야. 어차피 A, B 없어도 C, D 하면은 네모 나오는 거 매한가지인데 라고 봐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무용한 반복을 하지 말자라는 취지라고 볼 수도 있죠. 개고 처분의 후속 절차인 대집행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후속 절차의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선행 절차인 개고 처분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부관 보겠습니다.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니은이었죠. 기억 니은 옳은 건 고른 겁니다.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
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아서 그 기한을 허가 조건의 존속 기간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허가 기간 연장이 되기 위해서는 그 종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허가 기간의 연장에 관한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 뭐 아쉬운 자가 우물을 파야 돼. 그 전에 해야 됩니다. 만료되기 전에. 뭐 어쨌든 허가에 붙은 그 허가 때 사업의 성질로 보면은 뭐 이게 여러분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좀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볼게요. 비자 아니면 여권. 우리가 여권 기간이 있죠. 여권이 5년인가 10년인가 하여튼 그래요. 뭐 비싼 거는 10년이고 좀 싼 건 5년인가 하여튼 그래. 그 여권 기간 도래하기 전에 우리가 뭐 다시 여권 신청해야 되잖아요. 시청인가 어디 가가지고 그거예요. 어쨌든 내가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아쉬운 자가 우물을 파야 돼요. 토지 소유자가 토지 형질 변경 행위에 붙은 기부 체납의 부관에 따라서 토지를 기부 체납한 경우에 기부 체납의 부관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부관으로 인해서 증여계약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맞는 지문이에요. 디귿 보겠습니다.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사전에 상대방과 체결한 협약상의 의무를 부담으로 부과하였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다? 사전에 상대방과 체결한 협약상의 의무예요. 그러니까 뭐 써있는 거는 협약인데 사실은 뭐 부담이다.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돼 있어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곧바로 협약의 효력이 소멸한다. 곧바로는 아닙니다.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과한 부담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부담의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다면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청의 법령이 개정되었으므로 더 이상 부과는 붙일 수 없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상대방 수익적 행정처분을 얻기 위해서 행정청과 사이의 행정처분에 부과할 부담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하고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협약의 의무를 부담으로 부과하였는데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의 개정으로서 더 이상 부과는 붙일 수 없게 된 경우 곧바로 그 협약이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입니다. 이 판례의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어쨌든 부관을 협약 형식으로 체결할 수 있냐?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건 어떻게 볼 거다? 계약으로 볼 거다? 아니다. 우리가 뭘로 볼 거다? 실질은 부담이기 때문에 부담으로 볼 거다. 아울러 부담의 부과가 타당한지 여부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나중에 이게 부담이 바로 이게 부담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처분 당시에 이미 적법하게 성립이 됐으면 나중에 이게 부관을 붙일 수 없다고 하게 되더라도 이게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가 두 가지 포인트가 있으니까요. 리얼 보겠습니다. 행정처분과 실제적 관련성이 없어 부관을 붙일 수 없는 부담이라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에 상대방에게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이를 부과할 수 있다? 부과할 수 없습니다. 아까 요거랑 비슷하네요. 협약의 형식, 협약이라고 썼지만 사실은 부담이죠. 사법상 계약의 형식은 사법상 계약인데 너와 나 간에 그냥 계약에 불과한데 그치만 실질은 부담일 때 요거를 부담으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 야매 쓰지 말라는 거예요. 공무원이 인허가 등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그 처분과 관련해서 이른바 부관으로 부담을 붙일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부담은 법치주의와 사유지산 존중, 조세법률주의 등 헌법의 기본 원리에 비추어 비례 원칙이나 부당 결국 원칙이 위반되지 않으면서 적법한 것인 바 행정처분과 부관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공무원이 위와 같은 공판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야매 썼네. 행정처분의 상대방 사이에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였다면 이는 법치주의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결론은 뭐다? 야매로 사법상 계약 형식으로 했다 하더라도 난 이거 뭘로 볼래? 부담으로 볼래? 라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꼼수 쓰지 말아야죠. 행정 절차 보겠습니다. 행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행정 절차, 퇴직연금의 환수 결정은 당사자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는 하나 관련 법령에 따라 당연히 환수 금액이 정해지는 것이므로 퇴직연금 환수 결정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더라도 어긋나지 아니한다. 이미 정해져 있고 답은 정해져 있으니 내가 너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의견 진술을 하든 너는 답정 너인데 내가 이 절차를 왜 줘야 되니? 라는 입장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수익적 행정행위의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은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할까요? 아니죠.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가 뭐라 했죠? 누차 말씀드렸지만 내가 신청하기 전 상태가 이거고 내가 뭐 등업을 하고 싶어서 등업시켜주세요 라고 합니다. 카페 주인에게. 그런데 카페 주인이 뭐랍니까? 나 너 등업 안 시켜줄래? 라고 해서 나를 강등시키거나 탈퇴합니까? 아닙니다. 강퇴하거나 강등되진 않아요. 그냥 나는 등업이 안 된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나한테 불이익한 처분이야. 당초 신청을 했을 때 내가 등업해주세요 할 때보다 내가 불이익한
위치에 있는 건 아니죠.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 사전통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입니다. 그래서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만으로는 우리가 이게 사전통지의 대상이나 의견청취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라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나한테 딱히 뭐 지금 마이너스 된 건 없다라는 거예요.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과세 처분의 취소를 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위법 사유를 보완하여 이루어진 새로운 부가처분은 확정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이 됩니까? 저촉되지 않습니다.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이 된 후 그 위법 사유를 뭐 보완했대잖아. 내가 잘못한 거 내가 시정을 했는데 과세의 절차 내지 형식적 위법성이 있어서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는 그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거기에 적시된 절차의 형식 위법사유 하나에 미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그거를 보완해가지고 다시 새로운 과세처분을 할 수 있고 그거는 종전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이라고 해서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입니다. 만약에 이 기판력에 이거 해서 뭐 언제 내린 부가처분은 취소한다라고 되지만 평생 그 사람한테 부가처분 못해요? 아니죠. 해야 되죠. 뭐 위법 사유를 정정을 해서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전 과세 처분에서 보완해서 새로이 할 수 있다입니다. 4번 보겠습니다. 행정청이 당사자와 사이의 도시계획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협약을 체결을 하면서 관련 법령상에 요구되는 청문 절차를 배제하는 조항을 두었다며 또 뭐 야매 썼네. 꼼수 썼어요. 아, 야, 이거 귀찮으니까 야 이거 빼자. 우리끼리 그냥 쇼부를 치자라고 된 겁니다. 그렇다면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협약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더라도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적용을 배제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청문회 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거나 청문회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즉 뭡니까? 강행법규의 성질을 부여한 거죠. 결국 뭐 당사자들끼리 이걸 배제하는 조항을 두었다 하더라도 어쨌든 따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예요? 이거를 조건으로 행정처분을 해주겠다 자꾸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뭐 의견청취 절차를 안 거쳐도 된다는 걸 자꾸 조건으로 해주게 되면 이 법 자체가 무의미해지는데 이 법이 제정된 이유는 뭡니까?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이 되네. 그러면 이 법이 무용해지는 걸 최대한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야매로 빼지 마라 라는 겁니다. 난 너의 머리 위에 있다 라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정보 공개예요. 정보 공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정보 공개가 사실 좀 개정된 부분도 있어서 좀 어렵게 나올 줄 알았는데 되게 베이직한 데서 나왔습니다.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공공기관에 청구 정보를 증거 등으로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통해서 그 사본을 청구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게 해서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한 셈이 된다면 우회적인 방법에 의한 공개는 공개라고 볼 수 있다, 볼 수 없습니다. 뭐 원래 내가 이것 좀 보여주세요 해서 어떤 처분청에 내가 처분청에 뭐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해서 정보 공개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A가 마침 때마침 어떤 소송을 하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A의 대리인인 김현민이 이거 행정청이 처분청에 어떤 문서 보여달라고 하면은요 이거 허송세월 걸릴 거예요. 법원에 문서 촉탁을 하거나 아니면은 사실조회 신청을 하죠. 그래서 김현민이 법원에다가 사실조회 신청서를 넣습니다.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서를 넣으면요. 사실조회 신청서는 뭐냐면요. 법원님아, 이 처분청에 어떤 문서가 있으니 요거 좀 나 좀 받아볼 수 있게 해줄래? 요거 있는지 확인 좀 해줄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그래 오냐? 라고 허가를 해주면 처분청에다가 야 너 이 문서 좀 내. 아니면 문서 촉탁을 하면 너 이 문서 좀 갖고 와. 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원에 가져오게 되고 나는 이 문서를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하간에 A는 요걸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행정청 입장에서 뭡니까? 야 너 A의 김현민이가 이거 나한테서 가져가서 너 봤잖아. 그럼 나한테 왜 또 달라야 계속 달라야 니 거 줬으니까 됐어 라고 하는데 우리 법은 뭐라 합니까? 야 이거는 이거고 얘는 여하간 너한테 달라 했으니 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회적인 방법에 의한 공개는 그 공개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청구인이 공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이미 얘가 이거를 공개해서 본셈이 되었다 하더라도 여하간 이러한 우회적인 방법은 정보공개법이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방법으로서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라고 볼 수 없으므로 비공개 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소멸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내놔라, 보여달라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
2번 보겠습니다. 정보 공개 청구권자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 법인,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 등의 경우에는 설립 목적을 불문한다. 그러니까 누구나입니다. 누구나. 실제로 법령은 누구나로 돼 있어요. 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공개되어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비공개 결정의 정당화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 우리 할머니는 인터넷 잘 할 줄 몰라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개 청구권자가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와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요구하거나 정보 공개 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정보 공개 청구권자의 권리 구제 가능성 등은 공개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정보 공개 청구권은요, 누구나 정보 공개 요청할 수 있고요. 아울러 원칙은 뭐다? 공개이다. 그리고 원칙의 예외가 뭐다? 비공개이다. 근데 비공개에도 또 예외를 둬서 다시 원칙과 똑같이 공개하는 결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다 오픈해라, 까발려라 라는 겁니다. 실제로 많이 까발려지진 않고 있어요. 방학상 인가 보겠습니다. 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네요. 공유수면 매립면허의 공동명의자 사이의 면허로 인한 권리 양도의 약정은 면허 관청에 인가를 받지 않는 이상 법률상 아무런 효력도 발생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명의자 사이의 면허로 인한 권리 의무 양도 약정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인가가 있어야 그 사람이 그 명의를 대는 건데 당사자들끼리 누이 좋고 매부 좋게 나하고 너 하자 라고 하는 게 광활관청에 인가가 없이는 아무런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둘 사이에 그렇게 치고장과에 불과해요. 아무런 효력도 없어요. 재단법인의 임원 취임을 인가 또는 거부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재단법인의 임원 취임 승인 신청에 대해서 주무관청이 이에 귀속되어 이를 당연히 승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재단법인 임원 많아서 그래요. 인가 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따로 그 기본행위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에 무효를 내세요.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 처분의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요거 우리 많이 했었죠.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허가의 법률적 성질이 형성적 행정행위로서의 인가에 해당하므로 그 허가의 조건으로서 부관의 부과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은 강행 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해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무효를 할 것인데, 위 처분 허가에 관해 부관을 붙이는 경우 그 처분 허가의 법률적 성질이 형성적 행정행위로서의 인가에 해당한다고 하여 조건으로서 부과의 부과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그 조건이 기한, 부담, 철회권, 유보 중 어느 종류의 부관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부관의 내용, 경위, 재반 사정 등을 종합해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처분허가의 법률적 성질이 행정행위로서 인가에 해당한다고 해서 조건으로서 부관의 부과를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 말 겁나게 어렵게 썼지만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 이중부정이니까 된다 입니다. 된다 라고 읽어야 돼요. 10번 보겠습니다. 행정심판이고 재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되게 꼼수한 문제였는데 이거 지난번에 우리 지방직에서 제가 한번 11번 문제에서인가 왜 행정심판은 이런 게 없죠? 라고 하면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 건데, 이게 좀 그러니까 좀 더 나아가서 좀 더 진보된 형태로 했어요. 진화를 했어요. 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직접 처분할 수 있는 재결은 뭡니까? 의무 이행이죠. 우리 문제 중에 지난달 문제 중에 뭐가 있었냐면 행정심판에 해당하지 않는 거 고르는 걸로 무효 확인 행정심판이 있냐 없냐를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달리 뭐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처분을 해주세요 라는 심판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부작위 위법 확인, 무효 확인이 아니라 부작위 위법 확인. 부작위 위법 확인을 구할 사실상 실익이 없다. 그 아무것도 안 하는 그 짓이 위법하는 걸 확인받으면 뭐 하냐. 행정심판으로서는 어떤 처분을 내려주세요 라는 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부작위 위법 확인 심판은 없다. 뭐만 있다? 소송만 있다 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왜? 심판은 의무 이행 심판이라는 소송에는 없는 더 강력한 무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사자의 거부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 의무 이행을 시킬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두겠습니다. 간단히 살펴볼게요. 위원회는 심판 청구가 적법하지 않으면 쌩깔 수 있고, 위원회는 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기각을 또 생각해야 되고, 근데 뭐 이거는 뭐 각하는 뭡니까?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거, 기각은 뭐 내용이 탐탁치 않은 거, 위원회의 취소 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 아니면 다른 처분을 변경 아니면 변경할 것을 명해야 되는 거, 의무를 명하는 거. 위원회는 무효동 확인 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효분의 유무 또는 처분의 존재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명해야 한다라고 해서 처분을 할 것을 명하라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거 안 하고 개기면 그거 하라는 내용의 심판을 제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입니다.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는 거였고요. 기역과 리을이 나왔는데, 니은 디귿, 특히 니은 엄청 치사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조문, 저도 예전에 조문 볼 때 진짜 이제 머리가 뽀개졌는데, 사실 내가 입법자가 아닌데 내가 이 조문을 왜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문을 그래서 너무 이게 안 외워지고 뭐 이게 10일인지 5일인지 30일인지 너무 헷갈리니까 맨날 시험 치기 전에, 이제 모의고사 치기 전에 이게 눈에 바르고 갔어요. 그래서 아 그래, 이게 눈에 발랐을 때 내 눈에서 튕기는 거, 내 눈에서 익숙하지 않은 거, 이건 틀린 거다라고 늘 생각해왔는데, 니은 지문이 정말 겁내게 억식에 익숙한데 정말 겁내게 억식에 치사뽕했습니다. 15조와 19조 짬뽕시켜 놓은 거예요. 과태료의 시효는요,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에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경우 5년간 징수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거 맞아요. 앞에서 보기만 5년간 징수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거 맞는데, 앞에 보자고요. 제척기간입니다.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은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어쨌든 과태료를 부과 대상을 하는 거랑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 안 내고 개기면 징수를 하죠? 요 두 지문을 섞어놨다. 그게 니은 지문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겁내 치사했지만 일단 우리가 기억 골라내고 니은 봤을 때 물음표 찍고 디귿 아니다 하고 이거 맞네 했으면 우리가 기억 리을 고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도 시험의 팁이니까 잘 해결해 보세요. 나머지 좋은 문제니까 스킵하겠습니다. 25조 관할법원. 아 그래, 디귿도 그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관할로 한다. 여기 있어서 당사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여기는 뭐라 했습니까? 행정청의 주소지라고 했어요. 네, 부가관청의 주소지. 우리가 관할은 뭐냐면, 관할에 대한 규정이 있는 이유는요, 어쨌든 당하는 사람 입장을 좀 생각해 줍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피고인,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은요, 피고인 주소지가 관할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채권을 내가 청구하는 민사소송에서도 피고의 주소지가 관할인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불법행위나 뭐 이렇게 좀 피고가 진짜 잘못해가지고 한 거는 원고에게도 관할이 있을 때도 있는데, 어쨌든 당사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그 관할로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이게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개기고 싶으면은, 당사자는 부산에 사는데 관할관청은 서울입니다. 그러면은 서울 서초구로 하면은 우리가 중앙지방법원을 가야 되는데, 얘는 이거 개기고 싶어가지고 부산에서 맨날 KTX 타고 중앙 서초동까지 갈 거야. 이거 너무 불합리하잖아요. 불복하고 싶은 사람이 쉽게 불복할 수 있도록 관할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부산으로 관할을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하철 타고도 갈 수 있게. 그래서 이게 관할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아, 좀 치사는 했어요. 어쨌든 인정. 12번 보겠습니다. 실효성 확보 수단입니다. 실효성 확보 수단은 뭐였죠? 안 하고 개기는데 얘를 어떻게 하게끔 만들까? 그게 실효성 확보 수단이었죠. 대집행과 이행강제금 중 어떤 강제수단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된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부분이었죠. 건축법상 신청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 부과되기 전에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비록 시정명령이 정한 기한을 지나서 이행한 경우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행강제금은 뭐 안 하고 개기는 동안 이행하게끔, 너 돈 낼래? 아니면 이행할래? 이라는 겁니다. 너 나랑 같이 살래? 밥 먹을래? 거의 그런 수준인 거죠.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뭐 이미 했잖아. 그랬더니 할 수 없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과징금 부과 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 과실을 요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그만큼 조심해서 운전하라는 거예요. 국제질서법상 공매 통지에 하자가 있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나 체납자는 공매 통지 자체를 취소를 구할 수 있다. 공매 통지 자체는요, 관념의 통지라고 보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국제질서법이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 공고와 별도로 체납자들에게 공매 통지를 하도록 한 거는요, 야, 니 거 너 세금 안 내서 네가 갖고 있는 재산 팔아먹을 거야 라고 하는 게 공매 통지입니다. 그럼 뭐 옥션에 올라오는 거예요, 경매에. 그러면 딱 체납자 입장에서 뭐 됐다 라고 하겠죠. 뭐 됐다, 내 땅 날리게 생겼네. 왜냐면 이게 헐값에 팔리거든요, 조금. 그래서
체납자 등으로 하여금 유효한 조세 부가처분 및 압류 처분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한편, 예를 들면 나 세금 다 냈어, 막 뭘 공매를 해라고 하는 막 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아니야 내 땅 건들지 마요, 저 세금 낼게요 라고 해서 세금을 납부하고 공매 정착을 중지나 취소시켜서 소유권이나 기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공매 통지를 하는 겁니다. 뭐 한마디로 약간 압박을 주는 거예요. 너 세금 안 내니까 내가 너 땅 팔아 치울 거야, 너 강남에 땅 있지, 내가 그거 팔 거야 라고 했을 때, 아니야 죄송, 제가 낼게요 라고 하거나, 아닌데 나 세금 다 냈는데 뭘 팔긴 뭘 팔아 라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공매 통지는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서 진행되는 공매에서 체납자 등의 권리 내지 재산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률로 규정한 절차적 요건이 해당한다. 그런데 공매 통지 자체가 상대방인 체납자 등의 법적 지위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나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체납자 등은 공매 통지의 결여나 위법 등을 들어 공매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입니다. 그래서 공매 통지의 결여나 위법 등을 이유로 공매 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수 있는 것이지, 공매 통지 자체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서 그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입니다. 그래서 하려면 뭘로 해야 된다? 공매 통지를 자체를 안 했거나 아니면 공매 처분이 잘못됐다라고 해야지, 그 공매 통지를 삼아서 그걸 취소 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라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철거 대상 13번 대집행 볼게요. 앞에 거 다 했나? 앞에 거 했네. 13번 볼게요. 대집행입니다. 행정 대집행상 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고르는 겁니다. 1번 볼게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협의 취득 시에 매매 대상 건물에 대한 철거 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건물 소유자가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철거의 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집행, 이건 뭡니까? 협의 취득은 뭐냐면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및 취득에 관한 법률, 예를 들면은 맨날 고속도로를 얘기하니까 재미가 없는데, 고속도로 하자. 고속도로 할게요. 고속도로. 예를 들면은 고속도로를 이렇게 낼 건데 내 땅이 공교롭게도 이게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거 우리가 고속도로에 편입시켜야 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처음에 이게 뭐 이렇게 여기에 대한 보상을 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걸 뭐 협의취득지 매매 형식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위에 뭐 또 내 건물이 있었네. 그러면 이 건물도 부셔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랬을 때 요 땅에 대한 거는 그래 뭐 맞아. 그거는 뭐 대집행, 이 땅을 납부를 해야 되는 거, 인도를 해야 되는 거는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인도는 또 대집행의 대상이 안 되네. 어쨌든 예를 잘못 들었습니다. 쭉 가볼게요. 그러면은 뭐 협의 취득 당시에 내가 이 땅에 있는 건물도 부셔줄게 라고 약정을 했을 때, 이 건물 부시는 거랑 이 땅을 주는 거는 별개이기 때문에 건물을 부신다는 거를 건물을 억지로 부셔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왜 나왔냐면, 예를 잘 들었네. 예를 다시 들어볼게요. 토지를 인도해 주는 건 뭡니까? 내가 이 땅이 이렇게 있으면 이 땅을 네가 쓸 수 있게끔 이 땅을 비워주는 걸 우리가 인도라고 합니다. 이게 물건처럼 이렇게 줄 수 없잖아, 땅을. 그래서 이 땅을 비워주는 걸 우리가 인도라고 해요, 통상. 근데 이 땅에 이렇게 건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땅을 이렇게 내어주는 거, 제가 이 물건을 이렇게 누군가한테 주는 거는 나 말고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땅에 대한 인도는 우리가 대집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건물 부수는 거는 뭡니까? 나도 부실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부실 수 있죠. 그래서 건물 부수는 거는 우리가 대집행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건물을 내가 이 땅을 주는데 이 땅에 있는 건물도 부셔줄게 라고 했을 때 어쨌든 대집행을 하고 싶었겠죠. 얘가 안 하고 계기면. 그럼 뭡니까? 야, 이 건물 부셔, 대집행으로. 내가 대신 부실게, 행정청에 라고 하고 싶었겠죠. 하지만 뭡니까? 여기서 내가 협의 취득한 거는 이 땅이고, 이 땅을 줄 때 이 건물을 부수겠다는 약정을 해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건물을 부시는 거를 대집행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답답한 노릇이었겠죠. 그럼 뭐 이행 강제금 해야지. 공유수면에 설치한 건물을 철거하여 공유수면을 원상 회복해야 할 의무는 대체적 자기 의무에 해당하므로 대집행의 대상이 됩니다. 건물 철거는 뭐 대집행 대상이 됩니다. 나도 부실 수 있고 너도 부실 수 있고 우리 모두가 부실 수 있어요. 행정청이 건물 철거 의무를 행정 대집행 방법으로 실현하는 과정에서 점유하고 있는 철거 의무자들에 대해서 제기한 퇴거 청구는 적법하지 않습니다. 점유하고 있는 철거 의무자들입니다. 철거 의무자들에게 건물 퇴거를 구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 주인만이 철거 의무를 갖습니다. 만약에 여기 임차인이 있으면
임차인은 퇴거해야 됩니다. 왜? 임차인은 이 건물을 마음대로 부수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임차인에게는 퇴거 의무가, 주인에게는 철거 의무 플러스 인도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주인이 여길 눌러 앉았대. 그럼 주인은 뭡니까? 주인은 여기서 사실 이걸 철거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어? 야, 주인아, 너 나가라고 퇴거를 요청했죠? 아닙니다. 주인에게는 그냥 곧바로 철거를 해라 라고 하면 되지. 주인 보고 너 나가 하면 그 건물 또 누가 부실 건데. 그러니까 주인한테는 철거해라 라고 해야지, 주인한테 퇴거해라 라고 하는 건 뭔가 잘못됐다입니다. 건물 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죠. 아까 말했던 임차인은 건물을 부실 수 없으니까 나가세요. 너 좀 강제로 나가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점유자들이 적법한 행정 대집행의 위력을 행사해서 방해하는 경우에는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한다. 그래서 뭐 경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점유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얘는 뭡니까? 철거 의무자가 있는 사람에게는 퇴거 조치를 할 수 없고 그냥 그 사람 보고 부수라고 해야죠. 뭐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좀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자라는 취지입니다. 실제로 퇴거 의무자가 누구냐, 철거 의무자가 누구냐, 그거는 민사소송에서 많이 가려지는 거고, 철거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는 퇴거 요청하지 말고 건물 철거해라 라고 가면 됩니다. 철거 대상의 점유자들이 적법한 행정 대집행의 위력을 행사하여 방해하는 경우에는 뭐 아까 말했다시피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이거 방해하면은 공무집행 방해죄가 됩니다. 국가 배상으로 가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례 문제인데 되게 간략하게 나오는 사례 문제예요. 갑은 A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로를 운행하던 중에 도로에 방치된 낙하물로 인해서 손해를 입었고, 이를 이유로 국가 배상 청구를 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뭐였냐면 A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로였다라는 거고, 그래서 A 지자체가 권한 없이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도 우리가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국가배상 청구의 요건으로서 이걸 관리하는 거는 사실상 실질상 관리하는 걸 다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해서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 관리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요. 권한 없이 사실상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가 국가배상 5조 1항에서 공공물, 영정물에 대한 설치 관리의 하자로서 국가배상 청구를 인정하여야 한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A에게는 A가 권한 없이 관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관리하고 있었다라면은 국가배상 청구 의무가 있다, 국가배상 의무가 있다. 그래서 설치 관리 상하자가 있는지 여부는 그 용도에 통상 갖춰야 될 걸로 해야 되고, 그게 A 지자체 장에게 위임되었다면 지자체가 도로 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대외적으로 지출하는 자에 불과하더라도, 지출을 관리하는 자에 불과하더라도 우리가 국가배상 청구할 수 있고, 비용 지출자 배상을 받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국가배상 청구는 민사소송으로 가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에서 피고 경정입니다. 피고를 잘못 지정했을 때 우리가 바꾸는 거죠. 정정하는 거예요. 1번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행정관청을 피고로 잘못 지적한 경우에서는 성명권 행사 없이 소송 요건의 불비를 이유로 소를 각하해야 된다? 아닙니다. 성명은 뭐예요? 판사님이 야 이거 좀 이상하니까 좀 고쳐서 와봐 라고 하는 게 성명입니다. 그래서 잘못 지정하였다면 법원으로서는 성명권을 행사해가지고 원고로 하여금 고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이래도 안 고치면 그때 비로소 각하를 해야 되고, 베이비 원머 타임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소의 종류의 변경에 따른 피고의 변경은 교환적 변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예비적 청구만 있는 피고의 추가 경정에는 예외적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고 바꾸기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자, 이거 피고 잘못하면 소 취하고 다시 넣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러하다. 상급행정청의 지시에 의해서 하급행정청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하였다면, 뭐 상급행정청의 지시에 의해서 하급행정청이 자신의 명의로 했다면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는 지시를 내린 자? 아니야, 한 자. 상급행정청이 내부 임의로 받은 데 불과한 하급행정청이 권한 없이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실제로 그 처분을 행한 하급행정청을 피고로 해야 할 것이지, 산하기관인 실제로 그 처분을 행한 하급행정청 명의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부산으로 해야 되냐, 부산 직할시 금강공원관리사업소장으로 해야 되냐 했을 때 우리가 뭐 관리사업소장을 피고로 해야 한다라는 판례가 예로 출제가 된 겁니다. 취소소송에서 피고가 될 수 있는 행정청에는 대외적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라 국가나 공공단체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기관이 포함된다. 대외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기관이죠. 그래서 대외적으로 내부 기관은 실질적인
내부 기관은 실질적인 의사 그 기관에 의해서 결정되더라도 피고 적격을 갖지 못한다 해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아까 부산 직할시처럼 그 이름으로 산하 행정기관이라도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이 가야지 우리가 내부 기관은 그 피고 적격을 갖지 않는다고 보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결국 행정처분 딱 문서에 찍힌 그 이름 걔를 피고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걔를 피고로 해서 딱 갔는데 만약에 이거 피고 잘못됐는데 하면 바로 각하? 아니 판사님이 성명을 한다고 야 이거 좀 뭔가 잘못됐으니까 좀 정정해서 올래? 라고 해야 된다. 그게 판례의 입장인 겁니다. 소 한 번 제기하면 이제 수송 비용이 들기 때문에 우리 기회를 줘가지고 땅에 떨어진 아이스크림이라도 그게 빵빠레면 안에 샤베트라도 파먹어야지라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16번 보겠습니다. 취소소송 판결의 효력이에요. 청구 인용 판결 효력에 대한 걸로 옳지 않은 거 고른 거네요. 취소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급적이므로 취소 판결에 우리가 소급해서 없던 걸로 하는 거라 했죠? 취소 판결에 의한 취소된 취소 여부 이후 영업행위는 무허가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가지고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 맞는 지문. 그래서 이미 취소 판결에 의해서 취소된 영업허가 취소 처분 이유는 영업허가 취소 처분 이후에는 그 어쨌든 취소가 되었으니까 이제 그게 무허가 영업으로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취소된 행정처분을 기초로 해서 새로 형성된 제3자의 권리가 취소 판결 자체의 효력에 의해서 당연히 그 행정처분 전의 상태로 환원되는 것은 아니다. 취소 판결의 기성력은 주로 판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인정되는 효력으로서 판결의 주문 전제가 되는 구체적 위법 사유에 대한 이유에도 미칩니다. 이게 행정 판결의 좀 특이한 점이죠. 그래서 이 이유의 주문은 뭡니까? 결론이에요. 주문은 결론. 피고의 언제자 처분을 취소한다 라는 주문이 있고 여기에 나중에 이유가 나옵니다. 근데 이 이유가 위법성 이유가 설치가 되겠죠. 그런 행정청 입장으로서는 이 위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를 들어서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랬을 때 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이 이유에 배치되지 않으면 정당한 거라며. 그렇다면 뭐 이 이유가 우리가 어쨌든 그 판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맞다. 4번 보겠습니다. 취소된 경우 취소된 처분의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사유를 들어서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다르면 아예 다른 처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기사동 처분 등 구체적 위법 사유에 관한 판단에도 미치나 종전 처분에 의해서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새로의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소능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여기서 동일성 사유인지에 대한 판단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을 하여야 하고, 그래서 확정 판결의 당사자인 행정청은 종전 처분 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처분을 할 수 있고, 새로운 처분의 처분 사유가 종전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처분 사유가 종전 처분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가 이를 알고 있었더라도 이를 내세워 새로이 처분을 하는 것은 확정 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해가지고 뭐 허용된다라는 겁니다. 17번 행정계획 보겠습니다.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 결정할 때 가지는 형성의 자유의 한계에 관한 법리는 주민의 입안 제한 또는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거나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할 것이 결정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내가 거기 사는데 당연히 그래야지. 주택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계획은 인가 고시를 통해 확정되어도 이해관계인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이 없는 행정계획으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은 요 한번 사업 계획 한번 확정되면은 나 여기에 개기지도 못하고 계획 이대로 따라야 되는데 부당하죠. 그래서 도시 주거 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 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위법한 주택 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공법인으로서 그 목적 범위 내에서는 일정한 행정 주체의 지위를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내놓은 주택 사업 행정계획으로 수립한 이 앞에 이거 뭐죠? 주택 사업 승인 계획은 우리가 행정처분으로서 효력을 갖는다라고 보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관계 법령에 규정하는 시설 등을 갖춰 일정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국토 이용 계획 변경 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의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신청에게 국토계획 이용 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이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이 땅을 변경을 하지 않는 이상 내가 이 땅에서 사업을 못해. 그러면 이 땅을
이게 뭐 이게 그린벨트 지역으로 정해졌는데 여기를 뭐 주택이 들어설 수 있는 땅으로 형제를 변경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파트 짓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야 이거 그린벨트니까 절대 해제 안 돼 라고 하면은 사실상 이건 뭡니까? 여기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요거 취소해달라는 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판례의 입장인 거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이 토지 형질 변경을 허가 안 해주는 게 실질적으로 여기다 집도 짓지 말고 너 아무것도 하지 마 라는 결과가 가져오기 때문에 요때는 할 수 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결정의 실효 제도에 의해서 개인의 재산권이 보호되는 것은 입법자가 새로운 제도를 마련함에 따라 얻게 되는 법률에 기한 권리일 뿐 헌법상 재산권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우리가 아마 헌재의 입장일 거예요. 18번은 조례 보겠습니다. 실제 있었던 사안을 우리가 이거는 문제로 출제가 된 거예요. 아이돌 가수인 가의 노래가 수록된 음반이 청소년 유해 물질의 결정 및 고시로 되었는데 여가부가 이를 고시하면서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안에서는 A 시장이 을에게 영업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나 송달이 불가능합니다. 송달 그 처분서를 보내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가부의 고시의 효력은 이때 발생한다.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그 고시를 할 때는요 5일이 경과한 날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되기 때문에 1월 6일이기 때문에 초일을 삽입을 이제 불삽입하죠. 그러면은 11일 날 알았다고 보아야 되는 거죠. 20일 아니죠. 이게 2주는 너무 많잖아, 인간적으로. 2번 보겠습니다. 가의 노래가 수록된 음반을 하는 이 결정 및 고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럼 얘는 평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여성가족 이게 판례가 복잡해서 해설을 해드릴게요. 이걸로 결정을 한 거는요. 결정을 한 거는 행정처분인 겁니다. 그런데 그 통보를 한 거는 그냥 이 결정한 거를 알려주는 관념의 통제에 불과하기 때문에 통보는 우리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지만 이 결정 자체는 우리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라고 보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결정 및 고시는 우리가 대상이 됐는데 반대로 뭐까지 나야 돼?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관념의 통제라서. 3번 보겠습니다. 을이 알기 쉽도록 광고에 공보 게시한 거는요.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거 송달이 안 될 때 하는 공시송달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고된 경우에는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있음을 알고 있지 못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제소기간은 도과가 됩니다. 우리가 통상의 고시 공고에 의해서 하게 되면요. 그 고시가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부터 우리가 기산점을 삼아서 90일 내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라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아니면 평생 이거 갖고서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된다. 종합 판례 문제입니다. 너무 대놓고 판례를 물었어요. 판례 입장으로 옳은 것은 나 이렇게 되게 성의 없는 문제는 처음 봤는데 어쨌든 생각엔 그래요. 이 지문을 죽어도 내고 싶었던 거야. 이 지문을 죽어도 내고 싶었는데 어디 문제에 끼워 맞춰지지가 않으니까 그냥 여기다가 그냥 몰아서 낸 것 같아요. 어떤 이렇게 공통성이 하나도 없어 여기에. 변상금 부과 처분이 당연 무효인 경우 당해 변상금 부과 처분에 의해서 납부한 오납금에 대한 납부자의 분항기능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변상금 부과 시부터 진행을 한다. 아닙니다. 납부 또는 징수 시에 발생해서 확정되면 그 납부 또는 징수 시 때부터 우리가 진행을 한다라고 보는 게 판례의 입장이고요.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보에 관한 사항이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된 경우에는 존보에 관한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 범위에 해당합니다. 상고심이 원래 법률심이기 때문에 그 존부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는데 이게 있다 없다는 상고심의 심판 범위에 해당한다라고 보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어떠한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 규칙에 규정이 되었다면 그거는 내부 구성력에 내부에 의해서 우리가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 해도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볼 수 없다? 그러면은 아무리 원래 대외적인 힘이 없다 하더라도 내부적인 구성력에 기해서 나한테 어떤 행정처분을 했는데 내가 이게 싫으면은 결국 개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권리의 설정 의무를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시키게 해서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어떠한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처분이 행정규칙에 내부적 구성력에 의해서 상대방의 권리를 설정하는 의무 아니면은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가 그럼 이거 갖고 싸워야지 그럼 안 싸워? 라고 하는 거죠. 4번 보겠습니다. 어떠한 허가 처분에 의해서 타법인의 인허가 등이 의제되는 경우 의제된 인허가는 통상적인 인허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므로 맞습니다. 부분 인허가 의제가 허용되는 경우에 의제된 인허가 등에 대한 쟁송 취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됩니다. 판례 한번 같이 볼게요. 인허가 의제 대상이 되는 처분에 어떤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로써 해당 인허가 의제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여지가 있게 될 뿐이고 그러한 사정이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처분 자체의 위법 사유가 될 수는 없다. 또한 의제된 인허가는 통차적인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적어도 부분 인허가 의제가 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제거하기 위한 법적 수단으로서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나 철회가 허용될 수 있고 이런 게 가능한 이상 의제된 인허가에 대한 쟁송 취소 역시 허가가 됩니다. 그래서 A랑 B랑 있을 때 B를 내가 허가를 받으면 A가 인허가 난 걸로 의제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가 두 개를 분리할 수 있으면 따로 취소나 철회를 구할 수 있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죠. 마지막 살펴볼게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입니다. 옳지 않은 건요. 1번 어떠한 처분에 대해서 근거 법률에서 행정소송 이외에 다른 절차에 의해서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 그 처분이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개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처분의 부작위는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확인소송, 무효 확인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이런 거는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돼요. 확인의 이익은 내가 이걸 확인받는 거 말고는 노답이야. 아무것도 없어. 방법이 없어. 확인받는 거 말고는. 그럴 때만 인정이 되는 게 확인의 이익이기 때문에 뭐 다른 절차에서 할 수 있지만 이 절차 거치고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소송 애지간하면 잘 안 해줘요. 어떠한 행정처분에 대한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 처분의 신청에 대한 행정적인 무응답이 위법하다고 해서 제기된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은 접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어떤 신청권이 없으니까 네가 뭔데 나한테 이걸 확인을 받아 라는 거죠.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규정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행정심판 등을 거친 경우에서는 제소기간이 도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심판을 거치고 그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우리가 기산점을 삼자라는 게 판례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부작위가 계속되고 있는 한 뭐 안 하고 계속 버팅기고 있는 한 우리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계속할 수가 있는데 행정소송법을 우리가 딱 보면은 이건 아무래도 행정소송법 20조가 정하는 기간 내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한 거고 그 20조는 뭐냐면요.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인데 다만 뭐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인데 단 1조의 단서의 경우 단서는 뭐라고 그랬죠? 제가 단 이유라고 그랬죠. 요 경우에 있어서는 재결이 있을 날로부터 1년. 그래서 행정심판이 있은 경우에는 재결이 있을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해야 된다라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한도 끝도 없이 기사를 주진 않겠다라는 거죠. 4번 보겠습니다. 처분의 신청 후 원고에게 새긴 사정 변경으로 인해서 그 처분에 대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받아 종국적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는 원고의 권리 이익을 보호 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법원은 각하 판결을 내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확인을 받고 나서 뭔가 달라지는 게 없다면 네가 확인받은데 뭐하니? 라는 거죠. 그래서 확인의 이익이 없습니다. 소송 요건 중에 소송 요건이 흠결이기 때문에 각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다 문제를 한번 정리해 봤고요. 이번 시험은 지문이 길어서 여러분들이 좀 시간이 좀 부족한가라는 걸 느끼실 수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문 자체가 생소한 건 아니고 기출된 데서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소한 판례도 거의 안 나온 편이고요. 그렇지만 지문이 너무 길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느끼셨을 것 같고요. 그래도 고생 많으셨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시험입니다. 끝까지 노력해서 준비한 여러분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고요. 앞으로 시험 준비하시는 여러분들도 우리 기본을 좀 더 다잡아가자라는 취지로 이 강의 준비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화이팅 합시다. 고생 많으셨습니다.